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은 갭 다운에서 하루 종일 횡보를 했지만 옵션 만기 직후인지라 변동성은 거의 죽지 않았고 미국 증시는 CPI 발표와 함께 대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지수는 얼마 살아나지 않았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제 진바닥 찍으러 가는 것인지 이미 바닥이 나온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장의 핵심 열쇠가 무엇인지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핵심은 기름값이 잡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느니 마느니 이야기가 번복되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기름 옵션 만기가 있어요. 저는 조만간 기름도 정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닥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 금요일 시장 꼼꼼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이 나왔는데 시초가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나름 세게 때린 것을 감안하면 초반 하락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처음 30분 동안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를 오지게 패고 있었는데 시장은 나름 버티려 했습니다. 목요일 만기에 기관이 현물을 당긴 게 있었기 때문에 기관도 현물 매도를 했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힘없이 무너져야 정상이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시초가 매도 이후에는 이 초반 30분 동안에는 선물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만기 관련 현물 매도만 없었다면 시장은 사실 바로 반등을 했을 법했습니다. 그러나 30분 동안 반등에 실패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를 더욱 강화하며 선물도 빠르게 매도를 강화해서 그 뒤로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34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게 됩니다. 10시 25분경에는 이미 현물 매도를 4,000원 넘게 때리고 또 선물도 4,000원 넘게 때려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 폭망할 듯 하면서 변동성도 일시적으로는 살아난 듯 했는데 새로운 옵션 7월물이 당월물로 거래가 되면서 잔존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변동성 매수를 종가까지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밤에 있을 CPI를 염두에 둔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6월물에 시장이 방향성을 계속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7월물이 외가격 옵션들이 잔뜩 죽어 있었죠. 그래서 옵션 스마일을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하락이다, 뭐 또 상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량을 조절하면서 옵션 변동성을 매수했고 평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3포인트 가까이 백오데이션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차익 매도 500억, 비차익 매도는 무려 5천억 넘게 나왔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만기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950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갔죠. 또한 대부분이 코스피 200 인덱스 종목들을 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만기일 결제 관련해서 억지로 끌어서 매수한 것, 요것들을 정리하느라 매도가 다 나왔어요. 이것들 또한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1조 1천억 넘는 현물 매수를 한 것 중 6,670억 정도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렸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 초반대에서 1조 원이 넘는 현물을 매수한 상황에서 지금 월요일날 갭 다운이 예상되죠. 자, 개인이 신규 매수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중 변동성이 살아나야 개인들이 털리고 자시고를 할 텐데 장중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투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오전장 투매라고 볼 수는 없었죠. 지난 5월 옵션 만기일에 기록한 저점인 종합주가지수 2546포인트를 지금 뭐 거의 갭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다면 레벨 다운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연 투매가 나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제대로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피크를 쳤던 3월 8일에도 V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조차 넘지 못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만큼 개인이 매수 물량이 잠겨서 투매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에 공격적인 방향성 거래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홍콩 시장에 대한 프록시 헤지로 우리 시장이 선호되곤 했는데 변동성이 지나치게 죽어버려서 우리 시장의 헤지를 건 쪽이 한두 번 바보되는 것이 아니었죠. 당일 매매 흐름도 이 초반 갭이 나오면 바로 채우고 게임 끝, 혹은 오전 3시간 동안 시세 주고 땡,
이런 식의 수동적 흐름이 나오다 보니 굳이 우리 시장을 이머징 마켓 내에서 언더웨이트 하거나 또는 오버웨이트 하지 않고 그냥 뭐 마켓 퍼포먼스 수준으로만 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외 시장도 그러한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은가 해요. 이따 유럽과 미국 세션 리뷰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이 그 CPI 충격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변동성 상승이 얼마 되지 않고 그마저도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분명 시장은 공격적인 매도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 초반에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본장의 흐름은 별것 없는 좀 지루한 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시장이 바닥 잡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무작정 아래로 투매가 나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는 미국 선물옵션 만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적극적인 방향성 추구보다는 장중의 방향성이 멈추는 시점에서 변동성 매도를 조심스럽게 쌓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목요일부터 변동성이 빠르게 살아나더니 금요일은 개장 후 매도가 빠르게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초반에 바닥을 확인한 증시는 미국 CPI 발표와 함께 맥없이 흘러내렸는데요. 오랜만에 현물이 종가 저가로 마감했고 선물은 오히려 유럽 본장 이후 반등을 해서 변동성은 나름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은행주 중심으로 폭락이 나왔는데 은행주도 그렇지만 이탈리아 증시는 무려 5.2% 하락을 해서 지난 5월의 저점을 모조리 깨버렸습니다. 독일 증시는 아직 5월이 저점 깨지 않았고 또 3월이 저점도 깨지 않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먼저 밀렸어요. 이것은 현물 스탑로스가 나온 것도 있지만 이탈리아 증시 폭락은 기본적으로는 목요일에 ECB 그 라가르드가 프래그멘테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증시가 5% 넘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폭투매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는 오늘도 급락을 해서 10년물 기준 4%를 향해 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CPI 관련된 이야기는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통화시장은 미국 CPI 발표와 관계없이 어차피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ECB 후폭풍이라고 하는데요. 목요일에 이 유로화가 하락 전환된 이후 유럽 세션 시작 후 또 유로화의 매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CPI 발표 전에 이미 마이너스 0.4% 넘게 유로화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와 함께 추가 하락해서 사실상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끝났죠. 거기에 파운드화는 더욱 심한 하락을 보였는데 어제 하루만 무려 1.49%나 하락을 했습니다. 통화시장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긴축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버틸 수 있다고 보고 그 외의 국가들은 버티기는커녕 하나둘 이 리세션을 선언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로 명백하게 둘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잡고 있는 것은 원자재, 특히 러시아 제재를 원인으로 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인 핵심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돼서 에너지 가격이 꺾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 수요가 이미 꺾이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소비가 견실하다고 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리세션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의 가속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에너지 가격이 꺾인다 한들 미국만이 소비가 유지될 것이고 이미 다른 원자재들, 구리 같은 것은 다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오지달러 같은 통화들이 과연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름도 시세가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 기름 옵션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기름 콜옵션 매도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올드만이 그 브렌트 140달러 설은 글쎄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텍사스 기름 7월 8월 스프레드가 만기 이슈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지만 이미 3달러 선에서 쌍봉을 만들고 밀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8월과 9월 스프레드는 이미 쌍봉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기름이 추세적인 꼭지, 두 번째 꼭지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값은 점진적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급락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풋옵션 매수가 아닌 콜옵션 매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인 한국 시간 밤 9시 30분, 미국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어요. 전월 대비 1%가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를 했죠. 정말 살벌한 수치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6% 증가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이때의 시장 반응은 미국 2년물 국채는 스타노스가 나오면서 폭투매가 나왔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하지만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은 일시적으로 급반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기물이야 명백히 50bp 연속 인상은 물론이고 지금 75bp 인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만 장기물은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때문에 덜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금 가격이 급등을 했죠. 이 부분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느니 골드를 매입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골드가 연속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자산이 할인되어 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금요일은 달리 대안이 없어서 골드를 샀다고 봐요. 그래서 골드도 새벽 1시 30분까지만 달렸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종가까지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증시도 유럽 시장 마감하고 나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죠. 채권 시장 또한 새벽 1시 30분경 저점을 찍고 특별한 방향성 없이 마감해버렸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기술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주가 줄바따를 맞아서 지난 5월 20일이 저가를 깼는가 못 깼는가 이런 걸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깨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은 이 골드만삭스가 5월의 저점을 모조리 깨서 연중 신저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금융시장이 선봉이었던 골드만삭스가 어쩌다가 이렇게 맛이 가게 된지 모르겠는데 채권 시장의 심판의 날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주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 변동성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유럽 시장 마감 때까지 지수가 쉬지 않고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살렸지만 그마저도 빅스 기준 30포인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30포인트가 아니라 29포인트 절반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 30분 이후에는 채권이든 상품 가격이든 대부분의 시장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변동성은 빠르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풋콜레이쇼가 1.3을 넘어가면 바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풋콜레이쇼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풋옵션을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해지를 충분히 해서 더 이상의 해지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풋콜레이쇼의 고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지를 완료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 풋옵션을 더 사서 해지를 해야죠. 그러면 풋옵션 거래량이 또 폭발하고 풋콜레이쇼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다음 주가 선물옵션 만기거든요. 이틀 동안 감마가 빠르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세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V반등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반등 시 매도가 계속 나오되 급락이 나오면 또 지그재그로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스탑로스와 저점 매수가 반복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을 변동성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급증을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 선물은 콘텐코 상태예요.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미국 시장에 별다른 경제 지표도 없죠. 따라서 시장이 폭투매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한국 시장은 야간 선물이 신저가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당분간은 옵션 스마일을 유지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단타 위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미국도 주봉 저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 시장도 신저가 형성 후 바로 상승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오면 콜 매도를 하고 또 풋매도 포지션은 롤링 다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도 포지션은 이번 주에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채 매도 그리고 유로 매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로존에서 심각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ECB 후 폭풍이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채권 스프레드 확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아직은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 국채 관련해서 소식이 들려올 때 조금씩 이탈리아 국채 매도를 걷어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4%를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아요.
또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포지션을 밀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롤오버한 니케이 선물 매도, 9월물도 그대로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월요일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별 이슈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FOMC를 앞두고 지수가 바닥권에서 진동을 하는 동안 소극적인 역추세 매매를 소량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매를 쉴 계획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